네, 안녕하세요. 자, 회계 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세무사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봤었어요. 이름만 들어봤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대학생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나중에 혹시 재무팀에 들어가거나 또는 다른 팀에 있더라도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은행에서 재무제표 주세요. 그 회사에 재무제표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이게 뭐지? 그냥 표를 하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표를 준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재무제표를 달라라는 얘기는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거를 전부 다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취업을 하셔서 재무제표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를 여러분이 혼돈하지 마시고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 서식을 다 챙겨가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반드시 체킹하셔가지고 함께 제출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뭐냐? 우선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산, 부채, 자본을 볼 수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재무제표는 어떻게 생겼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 할 때 또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 재무상태표, 실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무상태표, 그 회사의 재무가 그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인데 재무상태표는 여기 보세요. 특정 시점 현재 이 회사의 특정 시점이에요. 특정 시점이 있고 특정 기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 이 현재 이 시점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떠하니? 라고 본다고 하면은 특정 시점 그렇다면 6월 30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표가 아니라 누적돼서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인 부채 그리고 자본 재무상태표는 뭐를 볼 수 있다고 했죠?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표예요.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채라는 거는 내가 남한테 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회계 등식이라고 그래서 회계 등식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볼 건데 자산은 부채랑 자본을 합친 걸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럼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럼 이거 내 자산이죠. 그럼 이거는 자산이야. 자산. 근데 이 10억을 어떻게 주고 샀냐면 은행에서 7억을 대출을 받고 내 돈, 순수하게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3억을 주고 샀다. 그래서 합쳐서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이 7억은 채무란 말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그리고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이 3억,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랑 자본을 합친 것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10억짜리 부채든 자본이든 다 합쳐서 이거는 내 자산이에요. 자산. 그리고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라는 거는 타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돈이에요. 타인 자본. 그러면 자본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 그래서 보통은 부채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쳐서 나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남의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왜냐하면 부채도 자산, 자본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잖아요. 자산, 우리 10억짜리 이 아파트 이거 내 거잖아요. 여기서 부채를 빼면 내가 실제로 들어간 내 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회계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산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산이라는 게 뭐냐? 자산이 뭔지 알겠다. 먼저 알겠는데 회계에서는 뭔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면은 자산은 과거 사건의 어떤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 통제하는 거야. 내 거니까.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이게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뭐냐? 그러니까 내 거다, 내 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산이라는 거는 또는 이제 회계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화폐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금액으로 측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경제적인 자원이 있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이런 권리,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의 자산에는 현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 예금, 그리고 당좌 예금, 상품, 제품 이렇게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금은 알죠? 현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폐,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금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예금이라는 거는 우리 통장에 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보통 예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좌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좌 예금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이너스 통장 아시나요?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 마이너스 통장.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이제 알 텐데 그 마이너스 통장의 세계를. 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는 기업이 은행이랑 약속을 해요. 이 통장 잔고에 빵원이 있더라도 돈이 하나도 없어. 통장 잔고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꺼내 쓸 수 있어. 얼마를? 약속된 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천만 원짜리를 약속했어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의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마이너스 5천까지 꺼내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보통 당좌 예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이 있고 제품이 있어요. 자, 상품도 제품도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르냐? 상품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을 그대로 파는 거예요. 이게 상품입니다. 그 보통 상기업이라고 하죠. 상기업. 근데 제품이라는 거는 내가 사와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재료를 사서 우리 회사의 공장에서 뭔가 가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게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라는 이 개정 과목이 들어갈 거고 물건을 사서 파는 것들은 이제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가요. 제가 뭐라고 방금 말씀드렸냐면은 개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정 과목.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랑 회계 원리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볼 것들인데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 지금 자산의 종류를 보고 있잖아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정 과목이 뭐냐? 회계에서는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 약속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속된 단어. 그래서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들은 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든 기업들이 은행에다 돈 넣는 것들을 보통 예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든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당좌 예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품, 제품, 비품, 소모품 이렇게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나 채권자나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세청 뭐 이런 데서도 이걸 갖고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 거기에 합당한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돼요. 분명히 제품인데 상품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상품인데 제품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갈 건데,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은. 자, 비품은 뭐예요? 비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비품. 그다음에 소모품. 소모품 여러분 알죠? 소모품이라는 거는 소모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소모품은 1년 안에 다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뭐 각종 소모품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사무용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A4 용지, 뭐 볼펜, 뭐 다양한 그런 소모적인 물건들.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도 여러분 중요해요. 매출 채권. 왜냐면은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매출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 자, 매출 채권은 뭐냐면은 이 매출 채권 안에는 두 가지 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채권이 뭐냐면은 첫 번째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입니다. 뭐라고요? 매출 채권에는 두 가지 채권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두 가지가 매출 채권으로 표현을 해요. 외상 매출금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은 기업에서 외상으로 판 거, 나중에 돈 받을 거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받을어음이라는 거는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직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음으로 받아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 현금화 되는 것들, 그게 받을어음입니다. 어음. 자, 미수금은 아직 돈 못 받은 거죠.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자, 이제 회계에서는 단기라는 게 있고 장기라는 게 있어요. 단기라는 게 있고 장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장기라고 써있죠. 단기와 장기에 그 기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몇 년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단기와 장기를.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고요. 1년이 지나고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을 장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 선급금이라는 거는 보통 계약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선급금, 내가 뭐 물건을 사오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내가 계약금을 뭐 100만 원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회사가 사용하기 위한 토지, 뭐 건물,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는 자동차라고 쓰지 않고 차량 운반구라고 해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기계 장치 등등등등 더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정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도록 그냥 한 번씩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부채를 한번 볼까요? 부채.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얘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부채는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채라는 표현보다는 채무 또는 빚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채무나 빚.
채무나 빚, 이게 이제 부채예요. 기업의 부채. 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부채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한번 볼게요. 매입 채무라고 그래서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부채를 살펴보고 있지만 부채 보기 전에 자산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전에 본 건데.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매입 채무. 이거는 부채예요. 둘 다 두 가지의 계정 과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매출 채권에는 뭐랑 뭐가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었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 근데 지금 매입 채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지급 어음. 자, 둘 다 이제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거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매입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 채권에서 보면은 받을 어음, 내가 어음을 받았어. 근데 그 어음은 아직 현금화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현금화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받을 어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번에 내가 물건을 샀어. 물건을 샀는데 돈을 준 게 아니라 어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어음을 지급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여러분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계 기준에서 약속된 단어예요.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는 결국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약속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예요? 회계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잖아. 근데 이렇게 약속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유용한 의사결정,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단어를 사용해야 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계정 과목, 매입 채무 또는 매출 채권, 이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뭐예요? 내가 아직 안 준 거. 이제 앞으로 줘야 될 돈인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장기 차입금.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단기 차입금. 내가 1년이 지나고 나서 갚아도 되는 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 단기와 장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이라는 거는 내가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은 거. 내가 미리 준 거는 뭐였었어요? 성급금. 내가 미리 받은 건 선수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정 과목을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자산과 부채가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분계 처리도 나중에 하겠지만 분계 같은 걸 하거나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놓고서 같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A기업, 나는 A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A기업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만들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B기업에 대한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래서 A는 얘한테 물건을 판다, B는 얘한테 돈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얘의 재무제표와 얘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자산 보고 지금 방금 부채를 봤는데 상대적인 계정 과목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매출 채권, 그리고 매입 채무, 이거 봤었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두 가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지급어음, 이거 두 가지가 있었던 거 확인하셨고, 이번에는 뭐가 있냐, 미지급금 한번 볼까? 미지급금은 부채, 아직 안 준 거니까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럼 미지급금에 반대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얘는 채무금, 자산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아직 못 받은 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반대가 되겠죠. 이번에는 차입금 봐볼까? 자,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 있으면 내가 단기간에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다. 그거는 단기 뭘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이번에는 1년 지나고 갚아도 되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장기 차입금. 이번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럼 나한테 돈을 회수하겠죠. 1년이 지나고 회수할 거야. 그거를 장기 뭐라고 할까요? 장기 대여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돈을 내가 미리 받았어. 미리 받았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수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선수금에 반대되는 거를 뭐라고 할까?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랑 부채랑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 말고도 되게 더 많이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볼 건데, 이제 이런 계정 과목도 여러분 계속 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계라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이제 분계할 때도 약속된 단어, 약속된 이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